통증이 줄어드는 줄 알았죠?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움직여야 굳지 않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에 선의의 노력이 관절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제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는데 오늘 아침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걸어야 낫는다 며 산책길로 나섭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아침보다 더 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학적으로 통증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의 뇌는 이 신호를 두 가지로 오해합니다. 하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는 불안, 또 하나는 통증은 참고 넘기면 강해진다는 잘못된 의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노년기 관절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사실 움직이면 낫는다는 말에는 반은 진실이 있습니다. 염증이 없는 회복기 관절에는 적당한 자극이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통증이 뚜렷할 때, 특히 붓기나 열감이 동반될 때 그 자극은 독이 됩니다. 관절은 물렁뼈, 연골과 인대, 활액막이 정교하게 맞물려 움직이는데 이 중 하나라도 손상된 상태에서 힘을 주면 내부 마찰이 심해집니다. 결국 염증이 번지고 통증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초기 통증 시 무리한 움직임을 한 노년층 환자의 67%가 3개월 내 재발을 경험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48시간 안정 후 점진적 재활을 시행한 그룹은 회복률이 2배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기 움직임의 함정이자 우리가 간과한 회복의 리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통증을 무시하고 움직일까요? 그건 심리적 보상 때문입니다. 통증을 견디며 움직이면 내가 이겨냈다는 착각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순간 관절 안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손상은 통증이 사라진 듯 느껴질 때에도 남아있다가 다음 활동에서 다시 폭발하듯 나타납니다.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통증은 움직임이 아니라 이해로 다스려야 합니다. 왜 아픈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우선 멈추세요. 움직이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움직임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구분하는 두 가지 통증,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구분을 아는 순간 당신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의 차이.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운동을 조금만 해도 무릎이 쑤시는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 반면 어떤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까지 욱신거리죠. 이 두 가지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바로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의 차이입니다. 좋은 통증은 근육이 회복하며 보내는 피로 신호입니다. 가벼운 운동 뒤 근육 속 젖산이 쌓이고 미세한 섬유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이죠. 보통 2세 3일 내 자연히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 통증은 몸이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쁜 통증은 다릅니다. 관절 내부의 염증, 인대 손상, 연골 마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거리고 심하면 열감과 부기까지 동반되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근육보다 관절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 많지만 괜찮아지겠지 하며 계속 걷거나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때 연골의 마찰이 반복되면 관절액의 점도가 떨어지고 연골세포가 손상됩니다. 결국 좋은 통증을 만든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나쁜 통증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한 임상 논문에서는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노년기 환자 100명 중 70%가 관절 통증을 근육통수로 오인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MRI상 연골 손상이 진행되었다. 즉,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회복을 가장 늦추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1. 통증의 위치를 느껴보세요. 관절 중심이 아니라 근육 쪽이면 좋은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움직임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움직일수록 완화되면 좋은 통증, 움직일수록 악화되면 나쁜 통증입니다. 3. 삼북이나 열이 느껴진다면 100% 나쁜 통증입니다. 이때는 절대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완전한 휴식이 회복을 늦춘다는 주장과 무조건 안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죠. 사실 정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완전한 휴식은 근육을 약화시키고 과도한 움직임은 관절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요즘 재활의학에서는 부분 안정, partial rest 개념을 강조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부드러운 움직임. 결국 관절 통증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대화해야 할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은 멈춰라 라고 말할 때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지혜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무릎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뜨겁고 뻣뻣하고 조금만 굽혀도 통증이 올라오나요?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붓고 뜨거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수개월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니까요. 관절이 붓고 뜨거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무릎이 부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이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펴야 굳지 않지. 하지만 바로 그 펴기 동작이 관절에선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는 관절 안에서는 활액이라는 윤활액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관절이 부풀고 뜨거워지는 거죠. 이때 억지로 펴거나 무릎을 돌리거나 심지어 딱딱 소리를 내는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압력이 더 높아지며 미세한 연골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MRI를 찍으면 선명히 나타납니다. 이건 마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껍질을 억지로 뜯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안쪽에서는 출혈이 반복되고 회복이 지연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더 굳는다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죠. 하지만 염증 상태에서의 운동은 회복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무릎이 뜨겁고 붓는 건 몸이 스스로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그때 해야 할 건 움직임이 아니라 냉찜질과 고정, 그리고 휴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정지도 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안 하느냐보다 언제까지 쉬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염증은 48시간 이내에 가라앉습니다. 이때까지만 조심하면 이후에는 안전한 회복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놓치고 아직 붓기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관절 내부에 흉터 조직이 쌓이고 운동 범위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급성 염증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도한 그룹은 4주 후 관절의 가동 범위가 15% 감소했고 통증 강도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은 뒤 미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통증이 빠르게 줄고 근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차이는 시기를 구분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붓고 뜨거운 무릎 상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동작을 정리해보죠. 1. 무릎을 펴거나 구부리는 반복 스트레칭. 2.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툭툭 치거나 흔드는 습관. 3. 소리내기 위에 무릎을 꺾는 행동. 이 3가지는 모두 연골에 미세 균열을 남깁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반복되면 만성 관절염의 시작점이 됩니다.
조금 시원하다고 느껴도 그건 착각입니다. 시원함은 순간의 신경마비이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붓고 뜨거울 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쉬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휴식이 관절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휴식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증 직후 48시간, 회복의 황금 시간. 이 짧은 시간이 회복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통증 직후 48시간, 회복의 황금 시간. 통증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48시간. 이 짧은 시간이 관절의 운명을 가릅니다. 의사들은 이 기간을 회복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대처가 염증을 줄일지 키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손목이 갑자기 붓고 아프면 대부분은 단순 염좌, 염증성 손상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손상 부위로 몰려들며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은 스스로 치유를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면역 반응입니다. 손상 부위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염증이 과도해지면 관절 주변 조직까지 부풀어 오르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첫째, 냉찜질입니다. 차가운 온도는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 확산을 막습니다. 하루 2~3회, 15분씩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둘째, 심장보다 약간 높은 자세로 올리기. 이건 혈액이 아래에 고이지 않게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 움직임을 최소화하되 완전한 정지는 피하기. 의사들은 이때의 움직임을 미세순환 운동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라면 발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발끝을 당기는 정도. 관절, 주변의 혈류를 도와주면서 무릎 자체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죠. 놀랍게도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회복 속도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 연구에서 급성 관절염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한쪽은 즉시 운동 재개, 다른 쪽은 48시간 안정 후 미세 운동 방식으로 치료했죠. 6주 후 후자 그룹의 통증 감소율은 72%로 전자 그룹의 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 48시간은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니라 관절 회복의 설계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정지를 오래 유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 주위 혈류가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하루만 움직임이 줄어도 근육 단백질이 급격히 분해되죠. 그래서 이때는 움직이지 않는 회복이 아니라 똑똑하게 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냉찜질과 휴식 외에도 염증 완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 강황, 브로콜리 같은 한겸 식품들이죠. 반대로 튀김, 단 음식, 흰 밀가루는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48시간 동안의 올바른 관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근육을 지키는 미세 움직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염증이 잦아들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재활 현장에서 추천하는 정지보다 좋은 미세 움직임의 비밀입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정지보다 좋은 미세 움직임. 많은 분들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쉬되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이 말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관절이 붓고 통증이 가라앉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관절 주위 근육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하루만 움직임이 줄어도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통증은 줄었는데 다시 움직이려 하면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죠. 이건 근육이 관절을 지탱하지 못해 생기는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활의학에서는 정지보다 좋은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즉,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근육과 혈류를 살짝 깨우는 미세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발목 펌프 운동이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당겼다가 밀어주는 단순한 동작이죠.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무릎 주변의 부종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무릎 주변 근육 등척성 수축 운동.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허벅지 앞쪽 근육만 살짝 긴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펴지 않고 허벅지를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5초간 힘을 주고 5초 쉬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무릎 안정성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미세한 움직임이 염증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혈류가 정체되지 않으면 염증 물질이 빠르게 제거되고 조직 재생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벼운 움직임은 염증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복을 돕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라는 말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과도한 자극이 된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짧게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움직이면 다시 아플까봐 무서워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있습니다. 움직임을 잊은 관절은 점점 굳어가고 결국 일상 속 작은 동작에서도 통증이 커집니다. 반대로 조금씩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관절은 자신을 다시 기억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관절 기억, 조인트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절은 근육과 신경, 인대가 협력해 움직이는데 오랜 정지는 이 연결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이런 미세 움직임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70대 초반 남성으로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뒤 3주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통증은 줄었지만 이후 걷기 시작하자 무릎이 덜컥거리고 힘이 없다고 느끼셨죠. 그분께 하루 10분의 발목 펌프와 허벅지 등척 운동을 권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붓기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움직임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단, 용량이 맞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균형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재활 루틴으로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위험한 루틴의 함정, 그리고 왜 선의의 운동이 독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재활, 루틴이 관절을 망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가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았으니까 운동으로 근육을 다시 만들어야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관절은 회복 중일 때 매우 민감합니다. 염증이 사라진 듯 보여도 내부 연골세포는 아직 재생 단계에 있죠. 이때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를 반복하면 세포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손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이 반복되며 만성화되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강화 루틴, 통증 완화 스트레칭 같은 영상들이 문제입니다. 그중 일부는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60세 이후의 관절에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자세나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은 무릎의 앞쪽 연골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무릎뼈, 슬개골, 아래쪽이 닿는 각도가 커질수록 연골 손상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은 무릎 앞 통증, PFPC샷을 겪는데 그 대부분이 잘못된 운동 루틴에서 비롯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재활 시기와 강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조기 운동이 좋다는 주장과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죠. 하지만 최근의 재활의학 연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강화하라. 즉, 운동의 시작은 빨라도 되지만 강도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루틴의 또 다른 문제는 균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통증 부위만 집중적으로 단련하려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허벅지만,
어깨가 아프면 팔만 움직이죠. 하지만 관절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은 엉덩이, 근육, 종아리, 발목 근육과 함께 작동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무릎의 하중이 집중되어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복기의 운동은 국소 강화가 아니라 연결 복원이어야 합니다.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 뿐 아니라 엉덩이 옆 근육, 중등은 종아리 근육까지 균형 있게 자극해야 합니다. 이걸 도와주는 대표적인 루틴이 바로 체중 없이 하는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 단순하지만 근육 연결을 복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재활 운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통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괜찮아지려면 조금은 아파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다시 염증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순간 근육은 반사적으로 긴장해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결국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회복이 더 늦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실제 환자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바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다시 부었어요. 이건 실패한 회복이 아니라 조급한 회복입니다. 몸이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달린 거죠. 재활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함정. 시원하다는 착각 속에 숨어있는 위험, 소리나는 동작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원하다. 착각의 함정. 소리나는 동작의 진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에서 딱 소리나야 시원해요. 혹은 등이나 어깨도 한번 꺾으면 개운해지잖아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원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무릎이나 어깨, 손가락 등에서 나는 딱 소리는 여러 원인으로 생깁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관절액, 활액,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엔 일시적이고 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딱딱 소리가 나고 동시에 통증이나 뻣뻣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포 소리가 아닙니다. 연골 사이의 미세한 마찰음, 즉 크리피터스, 시레피투스라는 병적 소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골은 마치 고운 비단처럼 매끄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손상으로 표면이 거칠어지면 움직일 때마다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이때 무릎을 강제로 꺾거나 돌리면 표면 손상이 더 깊어지고 연골 아래의 뼈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딱 소리와 함께 일시적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관절 내 압력이 변하면서 통증 신호가 잠시 차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미세한 손상이 남습니다. 한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 관절 꺾기를 하는 사람 중 65%가 MRI에서 연골 마모 흔적을 보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즉, 시원함은 회복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 신호입니다. 또한 이런 습관은 자극 중독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통증이 줄면 다시 꺾고 또다시 시원함을 느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어 실제 통증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통증이 심각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현상을 감각둔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관절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무시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몸은 계속 경고를 보내지만 뇌가 그것을 시원하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리보다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움직임 후 통증, 부기, 열감이 있다면 그건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할 때 딱 소리가 나면 멈추고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소리 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진짜 건강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찜질이나 마사지로 압박을 주면 소리가 덜 난다고 믿지만 잘못된 타이밍의 온찜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찜질의 역설. 냉찜질은 언제, 온찜질은 언제 해야 할까? 이 구분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관절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찜질의 역설. 언제는 냉찜질, 언제는 온찜질. 무릎이 아프면 뜨거운 수건으로 감싸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찜질의 종류와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의사들은 찜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냉찜질과 온찜질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냉찜질은 불을 끄는 것, 온찜질은 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즉, 아직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따뜻하게 하면 불길이 더 번지는 셈이죠. 염증이 심한 시기, 즉 통증이 심하고 붓고 열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 확산을 막고 부기를 줄입니다. 15분을 넘기지 않고 하루에 2세 3회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 직후엔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냉기를 오래 유지하면 조직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통증이 어느 정도 줄고 부기가 빠졌다면 이제는 온찜질의 차례입니다. 온찜질은 혈류를 늘리고 근육을 이완시켜 회복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감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만 해야 합니다. 아직 약간이라도 뜨거운 느낌이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염증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의 한 재활병원 연구에 따르면 급성기 냉찜질 후 회복기에 온찜질을 병행한 그룹은 냉찜질만 한 그룹보다 통증 감소 속도가 45% 빠르고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냉과 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순서를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야 피가 돌지, 차갑게 하면 더 굳을 것 같아서. 이런 오해가 많죠. 실제로 환자 중 10명 중 7명은 염증이 가라앉기도 전에 온찜질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염증이 깊은 곳으로 퍼지고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찜질 부위입니다. 무릎의 경우 통증이 나는 앞쪽보다 옆쪽 관절선에 찜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주로 관절선 주변 인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증 부위만 덮기보다 주변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죠. 의학적으로도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확실합니다. 뜨거울 땐 식히고 식은 뒤엔 데워라. 이 한 줄이 바로 찜질의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찜질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관절 회복에는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영양 밸런스와 섭취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 관절 세포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하면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음식보다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사 시계가 관절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관절의 좋은 영양 밸런스, 음식보다 타이밍.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하지만 의사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절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대사를 이어갑니다. 낮에는 움직임이 많아 마찰과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밤에는 회복이 진행되죠. 따라서 영양의 타이밍을 맞춰야 손상된 조직이 제때 복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단백질의 시간입니다. 연골을 이루는 주성분은 콜라겐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회복기에 가장 많이 합성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23시간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 혈중 성장 호르몬과 회복 인자가 상승하면서 관절의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단백질의 30%는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 연어, 달걀, 검은 콩,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품을 이 시점에 먹으면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합니다. 밤새 활성산소가 쌓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비타민C, E, 오메가3 같은 한겹 영양소로 몸을 정화해야 하죠. 브로콜리, 케일, 사과, 호두, 아마씨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오히려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그네슘은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우유나 멸치로 칼슘을, 저녁엔 바나나나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영양은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 브레터스 섭취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후제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의학센터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단백질 양이라도 밤 섭취 그룹의 연골 회복률이 아침 섭취 그룹보다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즉, 같은 영양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관절을 살리는 관건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 물 섭취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연골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 사이에 마찰이 심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와 저녁 운동 후 한 컵의 물이 중요합니다. 이 두 시점은 관절이 가장 건조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결국 관절 회복의 식사는 많이보다 정확히입니다. 단백질, 항산화, 미네랄, 수분을 각각의 리듬에 맞춰 공급하면 관절은 스스로 회복 능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 환자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3번의 재발을 겪은 끝에 단 3개월 만에 다시 걷게 된 분입니다. 그가 어거텐트드 억의 타이밍의 의학을 몸으로 증명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봅시다. 한 환자의 이야기, 3개월 만에 다시 걷게 된 비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김어터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셨지만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라고 생각해 파스만 붙이고 버티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무릎은 붓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MRI 결과는 연골 연화증 2기. 관절 연골이 아직 완전히 닳진 않았지만 염증이 활액막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뜨겁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럼에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굳을까봐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움직여야 낫는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 움직임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던 거죠. 저는 우선 모든 운동을 중단시키고 48시간 안정, 벨퍼스 냉찜질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통증이 조금 가라앉자 발목 펌프와 등척성 허벅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붓기가 줄었고 2주째엔 무릎 굽힘 각도가 30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4주째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드시던 단백질 쉐이크를 저녁 식사 2시간 후로 옮겼죠. 그리고 하루 한 번 온찜질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반이 지나자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3개월째엔 천천히 계단을 오를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참는 게 회복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멈추는 게 치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발목 펌프 운동 10분을 꾸준히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년째 무릎 통증이 거의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의학의 힘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인 결과입니다.
관절은 근육처럼 훈련이 아니라 협력으로 회복되는 기관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저항하고 이해할수록 부드러워집니다. 흥미롭게도 김 어르신의 회복 과정을 본 다른 환자분들이 그 방법이 뭐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학은 50%, 습관은 50%입니다. 치료를 잘 받아도 잘못된 습관이 남아있으면 결국 되돌아갑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바꾸면 몸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그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통증을 무시하지 말고 멈춤, 휴식, 미세 운동의 순서를 지키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야말로 연골이 다시 숨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런 회복 과정 속에서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세밀한 징후들을 아는 것이 진짜 완치의 열쇠입니다. 몸이 보내는 회복 신호 읽는 법.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절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라며 다시 활동을 시작한 환자가 몇 주 후 같은 통증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를요. 이건 치료 실패가 아니라 신호를 놓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은 회복 중일 때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재발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통증의 이동이점입니다. 통증에 처음에는 관절 안쪽이 아팠는데 며칠 뒤엔 바깥쪽이나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옮겨갑니다. 이건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통증이 넓게 퍼지는 건 염증이 빠지며 주변 근육이 회복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통증이 한 점에서 넓은 면으로 바뀌면 회복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무게의 균형입니다. 처음엔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을 수 없었지만 회복이 진행되면 두 발의 체중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근육과 인대가 제 기능을 되찾았다는 표시죠.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바로 계단 오르기나 장시간 걷기를 시작하면 관절은 다시 과부하를 받습니다. 균형이 잡히는 시점은 준비 완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전환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의 온도 변화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 부위의 열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다른 부위와 비슷한 온도로 돌아옵니다. 이는 염증이 가라앉았다는 객관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갑게 느껴지거나 저녁이 되면 다시 뜨거워진다면 회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온도는 통증보다 더 믿을 만한 회복 지표입니다. 네 번째는 피로감의 리듬입니다. 회복이 진행되면 피로가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만 몰립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만 무릎이 뻣뻣하다면 그건 몸이 낮 동안의 하중에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밤에는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관절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불안으로 남으면 근육을 스스로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아플까봐 무섭다는 마음은 실제로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반대로 괜찮다는 감각이 생기면 근육이 완전히 풀리고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심리-운동 연결, 마인드 무브먼트 링크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통증의 이동, 무게의 균형, 온도의 회복, 피로의 리듬, 그리고 자신감의 귀환. 이 5가지가 모두 느껴진다면 당신의 관절은 완전히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유지입니다. 몸이 배운 회복의 리듬을 꾸준히 반복해야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이 회복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관절은 쉬는 법을 기억합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당신의 내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관절은 쉬는 법을 기억합니다. 무릎이 아팠던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 앞에서 멈칫하던 순간, 앉았다 일어날 때 찌릿하던 통증. 그때마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억지로 움직였던 당신의 용기는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용기를 휴식의 지혜로 바꿀 시간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아픈 관절을 참고 버티고 끝까지 움직이던 분들이 결국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가장 빠른 사람들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멈추는 타이밍을 압니다. 즉, 몸이 쉴 때 쉬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인 분들이죠. 관절은 근육처럼 단련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휴식과 회복의 리듬을 배울 때도 내뱉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쉬는 법을 모르는 관절은 스스로를 계속 다칩니다. 하지만 쉬는 법을 배운 관절은 다시 움직일 때 훨씬 유연하고 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학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 관절도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순간에도 무릎과 엉덩이, 발목은 쉼과 움직임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운동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따뜻한 손끝이 닿는 그 감각 속에서 당신의 관절은 안심합니다. 오늘은 괜찮아. 이 짧은 대화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자 다음 날의 에너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통증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진짜 치료라는 걸. 냉찜질로 불을 끄고 미세한 움직임으로 순환을 돕고 저녁의 단백질로 회복을 완성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작은 습관들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한 걸음, 그 속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절은 쉬는 법을 기억하고 몸은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걱정보다는 믿음으로, 통증보다는 이해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